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독일인들은 질투한다. 2. 한국이 증명했다. 3. 사실 한국은 항상 강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 2차 대전 연합군의 악몽티고 전차로 시작되었던 독일의 전차 신화가 막을 내린 듯합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로 이름 높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K2와의 경쟁에서 밀려나자 유럽세 일지를 위해 가격을 인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구찌 옷을 동묘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것을 발견한 기분이네요. 그만큼 독일에서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2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한 일을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굴욕이 여기서 끝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주포의 종주국 영국에서 또 한 번 독일과 한국의 빅매치가 예정되어 전 세계 군수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폴란드와의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 6천만 달러, 약 7조 6천억 원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제 하늘이 뒤집혀도 한국의 장갑차는 폴란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K2 전차를 즉각 전력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폴란드 전차병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을 예정인데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장병들이 훈련에서 돌아오면 신규 전차들은 이미 폴란드 군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구입한 무기들을 창고에서 놀려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을 배신했다고 길길이 날뛰던 독일은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는 단계까지 오자 뒤늦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래 대표적인 국제방송사 독일의 소리 드트트처 웰에서는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현재 세계 시장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세밀히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무기가 미국이나 유럽의 군사 강국들의 무기보다 비싸지 않으면서 뛰어난 품질과 비용 경쟁력을 가져 독일 방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한 수 아래로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으로 규정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전히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 이기에 방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럽 전차 시장의 명품으로 군림해오던 레오파르트 2의 가격을 최초로 인하하며 본격적인 세일즈에 나섰는데요.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독일산 무기가 각광받을 거라 예상됐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의 군수시장을 장악한 나라가 향후 100년의 군수시장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국에서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대량의 무기를 구입하고 있음에도 독일산 무기의 판매 실적은 0에 가까워 마음이 다급해진 듯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30일 팀 썬더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영국에 도착한 K9A2의 사진이었습니다. K9의 차세대 개량형인 K9A2의 시제품이 영국에서 열리는 DVD 2022 방산 전시회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한화 디펜스의 K9A2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방산 기업에서 만든 자주포가 영국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영국군의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 엠퍼빌 파이오스 플랫폼에 참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주포의 종주국으로 알려진 영국에서 다른 나라의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 영국의 차세대 장갑차를 도입하기 위해 55억 파운드 약 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개발되었던 에이젝스 아이작 장갑차가 품질 문제, 생산 지연 등의 문제로 블록 3의 생산 계획까지 취소돼버리면서 사실상 실패한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군은 실패할 수도 있는 무기 개발에 많은 자본을 쏟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운용하면서 검증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MFP 사업의 규모만 8억 파운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할 뿐더러 세계 최초의 자주포를 만든 영국의 주력 자주포로 선택받는다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에 전 세계 자주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PZH-2000을 개발했던 독일의 KMW와 PZH-2000의 개발에 참여하고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개발한 라인 메탈사에서 각각 신형 자주포를 들고 참가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MW에서는 원격 제어 자주포 RCH-155를 공개했는데요.
완전 무인화를 도입한 차륜형 자주포로 분당 10발의 포탄을 최대 100km까지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KMW만의 신기술로 자주포를 이동하는 도중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MFP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인 메탈사에서도 자주포를 탑재한 HX3 전술 트럭을 공개했는데요. K9보다 앞선 포기술이 도입되고 전장의 상황에 맞게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군용 전술 트럭 개념을 공개하며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 역시 이번 사업에 총력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하나 디펜스의 K9 판매를 위한 사업 동맹인 팀썬더의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호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방산 기업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참여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K9A2가 영국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팀썬더의 트위터를 통해 가장 먼저 공개됐었습니다. K9A2는 기존의 K9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사 격통제 체계 등이 탑재된 진을 모한 차세대 자주포로 이번 MFP 입찰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독일의 자주포에 맞먹는 성능을 지녔음에도 가격은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영국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그 즉시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군축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임이 폴란드에서 드러났었죠. 또한 K9 자주포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 수출되어 수년 동안 운용되면서 실전까지 거치며 영국군이 원하는 성능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KMW에서 개발한 PZH-2000 자주포가 노르웨이 혹한기 테스트에서 파워팩이 과부하에 걸려 언덕길에서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계 최고 자주포라는 명성이 허명이 아니었나 의심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포신의 이상이 발생하고 전용탄이 아닌 나토탄을 사용하면 탄걸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실전에서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 실전을 통해 이미 검증된 K9이 승리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K9 자주포가 승리한다면 서방 세계의 표준 자주포 자리는 사실상 K9이 주도하게 되리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독일을 완전히 제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었던 국산 파워팩이 완성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이루어진 장갑차의 심장으로 전차 개발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과거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국산 파워팩의 테스트 도중 변속기에 독일제 부품에 이상이 생겨 K2 흑표 전차에는 독일제 파워팩이 장착되어야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K2 전차를 생산할 때마다 독일에 라이센스비를 지불해야 했고 독일에서 파워팩의 수출을 금지했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의 K2 전차와 마찬가지로 독일제 변속기를 사용한 K9 자주포의 수출이 금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청에서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1500마력 변속기를 내년까지 내구성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1500마력급 파워팩의 엔진과 변속기의 개발에 모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뿐입니다. 완전한 국산 파워팩의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전차 종주국의 자리에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S&T 중공업은 그날의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 변속 제어 장치, 정유압 조향 장치, 변속 장치, 유체 감속기, 좌우 브레이크, 전차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티타늄 특수 변속기, 체결 볼트까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산 1500마력 파워팩은 65톤의 중전차까지 감당할 수 있어 9600km의 내구도 시험평가도 여유있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K2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시작으로 K9 자주포의 1000마력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도 이루어져 K9 자주포의 수출 저변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산 변속기가 성공적으로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면 폴란드에 수출돼 K2PL에도 독일산 파워팩 대신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의 차기 상륙 장갑차 사업에 1500마력 국산 파워팩을 튜닝한 1800마력 파워팩이 탑재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기존 한국형 상륙돌 격장갑차 카아프를 원형으로 해병대에서 사용한 차기 상륙 장갑차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당초 계획은 독일이나 미국의 파워팩을 도입해 수상에서 시속 20km로 기동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국산 파워팩과 해수 냉각장치의 도입으로
지상에서 시속 100km, 수상에서 최대 시속 30km의 속도로 질주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 차세대 상륙 장갑차가 완성된다면 국산 무기 수출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장비의 내구성을 극한까지 시험받는 환경은 없기에 한국에서 개발된 장비는 세계적으로 그 내구도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육군에서 KT 전차를 동원한 대규모 초장거리 기동훈련을 실시하며 국산 장비의 내구성을 극한까지 시험했었는데요. 지난 30일 육군 제11 기동 4단 백호 대대의 궤도 장비 장거리 기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KT 전차 2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으로 주둔지인 강원도 홍천군에서 출발해 인제군을 거쳐 복귀하는 총 370km의 대장정으로 전차의 내구도와 기동력을 최대한으로 시험하는 훈련이었는데요. 급경사가 이어지는 강원도의 지형과 훈련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1박 2일 동안 장비에 이상 없이 계획대로 훈련을 마쳐 한국 전차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노유섭 백호 대대장은 독일의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이 전차의 엔진도 주포만큼이나 강력한 무기다라고 역설할 만큼 전차의 기동력은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기동 4단의 전시 기동력과 장병들의 전투 수행 의지, 전차부대로서 자긍심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방사는 이제 완전히 인류의 위치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독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군함의 수직 발사관에서 한 줄기 섬광이 빛나며 미사일이 날아오를 듯 싶더니 이윽고 연기와 파편만 날리며 맥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번에는 수직 발사관이 빛나자마자 그대로 폭발이 일어나며 함상의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미국과 독일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 발사 실패 사고의 모습입니다. 최근 임팩에 참여했던 한국 해군의 문무대왕함에서도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세종대왕함과 문무대왕함이 가상 표적을 향해 함대공 미사일 SM-1을 한 발씩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했는데 세종대왕함의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했지만 문무대왕함의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직전에 실시된 수동 교전 실험에서는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도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훈련에 사용된 SM-2는 한 발당 18억 원에 달하는 비싼 값을 주고 미국 에이시온 사로부터 사온 물건인데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서 2008년 이래로 9차례나 명중에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군은 매우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수백억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아무 의미도 없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셈이기 때문이죠. 모 유튜브 채널에는 율곡 2함이 SM-2 발을 동시 발사했는데 그중 한 발이 아예 육안으로 보이는 고도에서 폭발해 공중 분해되는 동영상도 올라와 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10년 임팩 훈련에서도 세종대왕함이 발사한 SM-2는 4발 중 2발이 실패했는데 이때 규명된 사고 원인은 자동 비행장치 내 전원 작동 스위치 불량, 조종 날개 구동장치 미작동으로 2발 모두 제작사 레이시온의 귀책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시온은 계약상의 보증 조항이 없다면서 하자 보상을 거부했죠. 군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미사일 자체의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마찬가지로 레이시온의 하자 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합동참모본부 관련자는 이날 SM-2의 명중 실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도탄 결함이 분명한 사례에 대한 하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간 무기하자 보상 관련한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여태껏 발생한 SM-2의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해군은 무려 7년에 걸쳐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레이시온으로부터 이를 제대로 보상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SM-2의 품질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도 레이시온이 이런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뻔뻔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서방 무기체계에는 SM-2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말 그대로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SM-2는 최대 상승 고도 24km, 사정거리 167km 내외의 방공을 담당하는 함대공 미사일로 사정거리 문제로 인해서 현재 이 구간의 방어를 맡을 수 있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서방 전체를 통틀어 SM-2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정거리를 뛰어넘는 유일한 선택지인 SM-6은
인공위성을 포함한 고고도 요격 담당이기 때문에 SM-2의 대체품이 될 수는 없었죠. 이렇게 독점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니 일단 팔아먹고 나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 카탈로그대로의 성능이 나오지 않더라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SM-2는 아이 입서본 미국과 독일, 한국의 사례와에도 일본에서까지 비슷한 불량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심지어 이 때문에 중요한 군사 물자인 함정에 직접적인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시오는 미 해군을 상대로조차도 성능에 불만이 있으면 사가지 말라며 되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어 사실상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모든 서방 국가의 공공연한 골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 SM-1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레이시온이 못마땅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독일의 경우는 참다 못해 함정에서 그냥 SM-2 발사체계를 철거해버렸습니다. 한국도 대 이상 이들의 행태를 받아줄 수 없다고 판단. 차기 군함부터는 SM-1을 배치하지 않는 방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달리 한국에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잠깐의 전력 공백조차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특히 중국에서 개발 중인 SM-2의 동급 HHQ 이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이미 상당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기동 성능을 엿볼 수 있는 영상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장거리 함대 방공 능력에 있어 중국에 뒤처지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지금까지의 한국의 행보를 안다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준 높은 자국 기술로 해당 무기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도 국산 무기를 개발해 레이시온의 갑질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데요. 바로 함정용 근접방어 무기체계 사이즈의 경우였습니다. SM-2와 비슷한 케이스로 네덜란드의 SG-30 골키퍼가 제작사의 재정 악화로 단종되자 사실상 서방 유일의 사이즈가 된 레이시온의 펠럼스는 귀신같이 가격을 2배나 병튀기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골키퍼의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펠럼스를 뛰어넘는 스펙을 지닌 사이즈 II를 개발해서 더 이상 레이시온의 가격 장난에 놀아나지 않게 되었을 뿐더러 사이즈 II를 수출하면 레이시온의 시장 점유율까지 빼앗아 올 수도 있게 되었죠. 한국은 다시 한번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속썩이는 SM-2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데요. 그 실체가 바로 함대공 유도 무기 II 개발 계획입니다. 한국은 SM-2급은 아니지만 이미 한번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본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정거리 20km급의 해공이 그 주인공이죠. 공교롭게 해공도 레이시온 4의 미사일형 사이즈인 림116 RAM을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무기인데요. 터렛 방식이라 함정 위의 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차지하던 RAM을 대체해 수직 발사관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때 해공의 개발 과정에서 함대공 미사일에 대한 거의 모든 기술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남은 일은 사정거리를 200km급으로 늘리는 것뿐이었죠. 이를 위해 한국은 한국형 사드로 일컬어지는 LSAM 사업에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함시킵니다. 대탄도탄 유도탄 외부와 대항공기 유도탄 AAM 2종을 동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표나 함상에서 초장거리 상공의 탄도탄과 항공기를 각각 유격하는 개념입니다. 이 중 대항공기 유도탄인 AAM의 또 다른 이름이 함대공 유도 무기인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힘대공 유도 무기치가 SM-2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며 차기 구축함 KDDX에도 탑재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2023년부터 203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약 6,9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 정확한 성능은 공개된 바가 없으나 LSAM 탐색 개발에 앞서 수행한 장거리 다기능 레이더 처리장치 연구 시제에 기반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 성능을 예측해 볼 수는 있었는데요. 그 성능은 탐지 거리 230km, 최대 상승 고도 40km 이상,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경막형 이중 펄스 로켓과 측출력기가 적용되며 천공지대공 미사일의 시커를 개량해 탑재합니다. 이 시커의 성능 덕분에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서 반능동 유도 방식인 SM-2와는 달리 종말 단계에서 일루미네이터로 일일이 유도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중간 단계에서 별개의 다기능 레이더가 제공하는 비행 코스로 유도되기 때문에 함정에 달린 레이더가 유도에 관여하는 부분이 없어져 운용 함정의 레이더 성능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격 대상에는 항공기, 무인기, 대레이더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 모두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대탄도탄 미사일이 요격에 실패한 탄도 미사일까지도 적어도 요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KDDX의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 TVLS와의 호환을 위해 사각 발사관을 채용했죠. 이러한 스펙을 종합해보면 놀랍게도 SM-2는 물론이고 고고도 요격 담당인 SM-6보다도 하드웨어 성능이 우월한 수준이 됩니다. 그에 따라 하자투성이 SM-2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물론 성능은 확실하지만 도입에 많은 논란이 따라붙던 SM-6의 자리까지 약간의 개량만으로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불발 없는 확실한 화력 투사 능력으로 철벽과 같은 방공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효과는 이 항대공 유도 무기가 새로운 방산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즈와 마찬가지로 독점 시장을 들어주고 배짱 장사를 하던 에이시온에게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될 텐데요. SM-2가 그런 엉망진창의 성능으로도 미국과 독일, 일본과 같은 쟁쟁한 강대국들 함정이 VLS 내부를 떡하니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SM-2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성능의 항대공 유도무기가 무기시장에 등판하게 되면 레이시온을 손절할 기회만 엿보던 국가들은 여기에 달려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해군의 구축함 하나하나에 이 항대공 유도 무기를 승계된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텐데요. 갑질과 배짱 장사를 하다가 그 큰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게 생긴 레이시온은 현재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덕 기업에게 멋있는 한 방을 날려준 한국의 방산 기술력. 앞으로도 한국이 이처럼 빛나는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